자, 해양경찰청 화이팅! 네, 그럼 우리 일부 식을 마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제가 한 분을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전 시의원님 오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우리 해양 쪽에서는 대를 이어서 부모님을 이어서 아주 해양 쪽에서는 대단한 영향력과 관심과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최훈. 예, 우리 또 최훈. 네. 뭐야?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최훈 의원님, 네, 동부 의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오셨어요? 예, 우리 연수구의 또 박정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이재영 교수님의 한국 요보트 면허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서 두 번째는 이제 코티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영 박사님의 한중 육상해상 복합운송 현황 및 발전 방향. 세 번째는 신유리 교수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경찰 이태준 경장께서 해양경찰 MDA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MDA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인쇄 자료에는 이제 인쇄를 못했지만 아마 발표 자료에서 조금 보여주실 거죠. 예. 그래서 그 민감 부분을 할 때는 그 촬영을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일부러 뺐기 때문에.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재영 교수님의 한국 요보트 면허시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 스포츠과학과라는 그 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 학교에서 이제 요트 보트 면허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평생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요 주제를 정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모터보드 조종 면허, 요트 보트 면허를 가지고 이제 배가 커지고 항해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뭐 국제 시합을 한다든지 갑자기 부산에서 대만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들이 생기면서 원거리 항해가 늘어나는데, 우리 이제 동력수상 요트 보트 면허를 가지고 항해하는데 항해 구역이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를 할 때에 그 안전검사 기준이 있는데, 소형 선박하고 어선하고 기타 선상선하고는 선박 기준이 완전히 판이한데, 안전검사를 기본적으로 수상레저는 10회리 이내에 이런 선박을 가지고 안전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항해하는 것은 50회리를 넘어가요. 연해 근해까지를 넘어가는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안전구역별로 해서 보트 면허를 좀 더 체계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에 따라서 좀 더 심화 있는 교육이 좀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그 수상레저 활동들 현안들을 보게 되면 텍스트에 보시게 되면 그 2004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양레저 그 참여 인구자 수가 그 2020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1,000만 명 정도로 해서 2024년에 작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올라갑니다. 수준이. 인원이 그렇게 증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구나 관심이나 레저 활동을 해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규제 개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제 개선 위원회에 많이 또 올라왔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다양한 안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요트 면허를 따는데 보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을 하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좀 하자라는 연구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수상레저 안전법에 보면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거든요. 활성화와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어 있는데 보면 해수부에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요트 보트 선색을 가지고 있게 되면 대의업을 좀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법을 또 해수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지금 어천에 보면 어천 소멸화, 도시 소멸화가 지금 직면쳐 있습니다. 바다 가족에. 그래서 지금 어천에 사시는 그 대부분의 그 어민들의 그 어르신들 연령을 보게 되면 대부분 70대, 80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을 하시는 활동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유후 의학들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유후학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합리화를 하자라고 해서 해수부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진안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박안전검사를 타다 보면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콤사라는 그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KR이라고 하는 검사 기관이 있는데 레저 선박은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선박이 커지면서 이렇게 그 연해 구역이 점차 연어 수역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안전검사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 선박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연안 항해 이내로만은 레저 선박은 면허를 내주되 안전검사를 해주되 연해 구역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해수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KR에서 이걸 이제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검사 기준이 명확하게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해수부에서는 이제 뭐냐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작년에 2024년 1월 30일 날 이게 돼서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라고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법은 만들어져 있으나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좀 규제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해수부의 어떤 그런 동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이제 아래에 보시게 되면 그 보트 수하고 그다음에 면허자 수, 라이센스 수를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최근에 해양레저 참여 인구가 증가됐다고 했죠. 그죠? 많은 인구가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니까 안전사고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보면 한 73%가 안전사고가 더 증가되어 있었더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라고 사고 유형을 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선의 사고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동력수상 관련된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럼 사고 종류별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대부분 51%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사고 건수별로 보니까 안전사고 건수가 상당히 높았더라.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 교육이 좀 부재했다, 부실했다. 그래서 보다 강화된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쭉 찾아봤을 때 최근에 가장 대두되는 이슈가 뭔가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항해 시에 수역별로 해서 우리가 면허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 기본에는 뭐냐 하면 10페리 여기 한쪽에만 가지고 우리가 수상 레저 기구를 가지고 면허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배도 커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끌어오는 모르는 그런 용기들이 탁 생겨지면서 야, 내가 갑자기 연애를 지나서 그네까지 항해를 해봐야 되겠다. 왜? 내 배 사가지고 내가 항해하는데 뭐가 문제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해를 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돼야 되고 검사에 따라서 뭐냐 하면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 자격에 따라서 교육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내수면처럼 잔잔하지 않다. 갑자기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고 지금의 현대 교육의 형태는 누구나 1급, 2급인데 1급, 2급의 차이는 뭘까요? 시험 점수입니다. 60점이냐 70점이냐를 가지고 60점 맞으면 2급이고 70점 맞으면 표기 점수가 1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면허 시험장에 가보면 배배분 벌고 코수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 근해, 원양까지 갔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구역별로 해서 면허 체계를 좀 더 나눠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새로운 신종 수상 레저 기구들이 막 생겨납니다. 동력도 있고 무동력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면 사업자들은 누구 책임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검사를 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법으로서 또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하고 한번 가보면 워터 슬라이드라고 해서 바나나 보트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보트도 있고 땅콩 보트라는 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견인줄을 가지고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에 매달아서 이렇게 견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최근에 강원도에서 작년에 문제가 크게 일어났죠. 타고 오다가 갑자기 그 경험이 없으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 회전을 딱 돌리니까 사람이 튀어가지고 방파제에 날아가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견인줄에 관련된 이런 사업장 면허는 특별히 안전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왜? 사람 생명하고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요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면허 자격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 면허 시험장을 쭉 보게 되면 내수면에 위치해 있는 시험장이고 해수면에 위치해 있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내수면에서 교육을 받아가 바다에 한다? 마일리지를 너희들이 사라. 그거는 너희들이 사라고 아니라 교육을 할 때 사전에 바다와 인접한 바다의 현장에 있는 그런 그 현장감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그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 이런 사업장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2급 면허가 1급, 2급, 3급으로 나오는데 2급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회리입니다. 10회리 이내는 내수면에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10회리 이상은 바다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면허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중면허 강사 이게 시험장인데 지금 1급, 2급 시험을 이제 각 사업장에서 경찰청에서 이제 그 허가한 사업장에서 그 면허 사업을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1급하고 2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저 시험 점수로만 가지고 그 2급은 또 면접교육을 또 시행하기도 하고 다행히 면접교육은 또 시수가 많아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1급을 가리키는 강사들이 소위해서 평소 고익을 넘어서 연애, 근해, 원양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 강사는 거진 없다. 이런 강사들이 사람들은 배가 크니까 연애, 근해 해서 더 크게 멀리를 가고 싶은데 우리는 평소 구역까지만 우리는 면허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더 근해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심리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험 제도를 수요별로 해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좀 흐린데 아마 그 텍스트북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상레저 안전법은 뭐냐 하면 선박 안전검사를 할 때 선박 안전법에 근거해서 항해 해역을 구분합니다. 해역은 우리가 그 수상레저 동력 조정 면허는 10해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선에서 육지에서 바다까지 10해리 1해리가 1852m잖아요. 그러면 10해리까지가 우리가 수상레저 사업 면허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제 평수구역이라 해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평수구역이고 그 다음에 평수에서 50km까지가 우리가 예외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보면 이제 한정 연회구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연회구역 안까지 50km 안까지를 우리가 이제 1급을 좀 나눠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이 연회구역을 넘어서 근해구역까지 갑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필리핀까지도 배를 타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해 경험이 정말 많아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갈 때 야간 항해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특히 부산항에서 나가면 부산항은 무역항입니다. 그러면 큰 배들이 멀리서 오면 우리 배 나가면 안 부딪힐 것 같지만 배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야간 항해하면 관제등도 있어야 되고 수신호 그러니까 뭐 이게 항해등을 모르게 되면 항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실무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해 지역을 지나서 원양구역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보니까 이 좀 자기가 큰 배를 타고 해서 저쪽 유럽까지 배를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많이 나오는 그 지중해까지 간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자 여기에 맞춰서 교육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전수역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 무동력 요즘 같은 경우에 동력 수상 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1해리나 3해리 이내로 이렇게 1에서 3해리 이내로 제한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마력이나 이런 뭐 이상 같은 것도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5마력까지는 고해리를 하고 10해리 같은 경우는 평수구역이니까 기존에 모든 그 30톤까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해리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0톤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연근해까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신종 레저 기구들이 안전검사도 없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역을 벗어나게 되면 안전사고가 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수역을 3mm 이내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면허 자격 부분을 제가 딱 해놨었습니다. 여기 보면 연회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급, 2급, 3급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딱 해놓은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배들이 이제 과거에는 일본에서 중고 선박들이 많이 경제 선박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뭐냐면 해양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합니다. 폐 선박들이 들어오면은 FRP 선박은 전부 다 쓰레기를 내는데 그 쓰레기는 분리가 정말 매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다시 쓰레기를 처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고 선박 설령이 지난 배들은 수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해경의 지침이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폐 선박, 쓰레기 선박은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 신조 선박을 하는데 신조 선박할 때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담으면서 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계를 좀 더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양에서 관련된 내용들인데 개능 중에 있어서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이게 급 회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튀어가지고 테트라포트까지 날아가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사망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보면 그냥 강에서는 대부분 많이 일어나지만 바다에서는 파도가 튀고 그다음에 방파제가 있고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강사들도 보면 일선에 있는 강사들이 사업장에서 그 운영하는 사업장 강사들은 반드시 몇 급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급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 면허증을 있대 2급 면허를 가진 학생 사람들이 강사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규제 단속도 해줘야 되고 이런 기능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교육이 없습니다. 기능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검사도 아주 1년에 한 2번 시행하기 전과 시행하기 이후에 안전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격면허 교육시에 있어서 내수년 사업장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1급과 2급, 3급을 나오는데 1급은 반드시 해수면에 위치한 이 면허 대행 사업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학교에서 제가 평생 교육 원장을 할 때 면허 사업장을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해경에 있는 경찰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해양대학은 거기 파도가 많으시니까 면허 교육을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바다에 배 타고 나오는데 항상 내수면처럼 파도가 없이 잔잔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는 언제 예측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야만 그런 교육 경험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에 있는 위치한 이 사업장은 1급을 교육을 하고 내수면에는 2급, 3급을 전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들 이걸 반드시 꼭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의 강사 자격 문제인데 지금 1급, 2급에 대한 그 사업장의 강사들은 뭐냐면 똑같은 사업 교재를 가지고 기존된 내용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해 거리는 늘어나고 선박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연해구역을 만약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서 일본을 가잖아요. 일본을 가게 되면 우리 출국 관리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항만청에 가서 수산청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선박을 기타 선박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기타 선박으로 바꾸려게 되면 안전검사에 시설과 용품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팽수구역을 검사를 맡아가 연해 가버립니다.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자, 수상레저 안전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과연 제가 이런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규제가 답인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안전에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줘야 한다. 이게 교육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면요 나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사고 약방문이 된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이 이제 면허 시험을 통해서 레저 기구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면허 제도도 사실 상당히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사용해왔던 평수구역 때문에 이제 요트를 가지고 연안으로 쭉 인천에서 부산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돌아와야 된다든지 연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평수 구역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격에 관한 것들은 하루빨리 해경에서 해결해 줘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해양경찰의 해양 레저 보트 관련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영 박사님께서 한중 육상해상 복합운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영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잠깐 드리면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제연구기관이고요. 교통과 물류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중 육상해상 복합운송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면은 목차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한중 간의 육상해상 복합운송, 그러니까 피겨닝 트레일러라고 하는 상호주행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한중 간 RFS라고 해서 로드 피더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한중 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한중 간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 주행 방식,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10년도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상호 협정, 국가 간 협정을 맺은 이후에 지금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 주행을 이미 지금 10년 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이런 복합운송 방식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개념 같은 것을 설명하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보시면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LOLO 방식, 로로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컨테이너선의 운송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RFS, 로드 필드 서비스라고 해서 트럭 일관 수송이라고 해서 트럭을 통째로 카페리 선박에 실어서 한중간에 운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루아로 방식의 로로 방식은 이제 카페리선의 피겨닝 트레일러의 운송 방식인데 화물과 샤시를 카페리에 선적해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호 주행 방식은 로로 방식하고 유사합니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로로 방식은 선박용 샤시를 이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다만 상호주행 방식은 선박용 샤시가 아니라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샤시를 그대로 카페리에 같이 선적을 해서 운송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호주행 방식은 그 CY에서의 상하차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밑에 보이는 그림들은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한 그 운송 방식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OL 방식 다 아시는 바와 같이 CY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한 다음에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RFS 방식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로드 스피드 서비스, 그래서 화물을 트럭에 적재한 상태로 페리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로 방식은 그 설명드린 대로 CY에 하역한 컨테이너를 도로용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고세 운송하거나, 근데 다만 선박용 트레일러로 교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불필요한 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주제인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식은 여기 이제 1단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단계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현재 그 트레일러 샤시하고 컨테이너만 상호 주행하는 이런 게 이제 1단계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단계 방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1단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트랙터, 견인차까지 같이 이제 그 카페리 선박에 선적을 한 다음에 운송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2단계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1단계 정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0년 9월에 한중 정부가 복합운송 협정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개통식을 가졌고 지금 1단계를 지금 2025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현재 총 10개 항로가 이제 개통이 됐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항로는 인천 칭다오하고 인천 웨이하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통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그림은 기존에 있는 로로 운송 방식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식을 서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 과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요 사진을 잘 안 보이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요 빨간색 점선에 대한 부분이 이 로로 방식과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식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도로 주행용 샤시를 바로 선적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는 특징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Y에서 그만큼 상하역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표는 지금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식과 타 운송 방식을 비교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항공 운송은 가장 빠르고 가장 고가의 물건들을 이제 운송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해상 수송, 해상 운송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저가, 그리고 도착지하고 출발기 도로 수송이 필요한 그런 방식임에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호주행 방식은 해상 수송보다는 다소 빠르고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의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수준의 운송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어투도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송수단별로 이제 시간 및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로 방식하고 로로 방식, 에로에로하고 아로아로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한 20.5시간 정도가 이제 로로 방식이 좀 빠르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비용 부분도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그 아로아로 방식하고 사무주행 방식은 비교를 해봤더니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한 상호주행 방식이 한 3.5시간 정도 절약할 수가 있고 비용 관점에서도 한 TU당 한 50불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시간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표는 이제 그 한중간 지금까지 복합운송 운행 실적을 도식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 11년 1월부터 24년 12월, 그러니까 14년 동안 4,493대의 운송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횟수는 7대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물건들이 이런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는 물동량이 한때 굉장히 급증을 했다가 지금 이제 23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 작년 24년도에도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표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인천 웨이하이, 그 다음에 인천 칭다오, 그래서 인천 칭다오의 물동량이 가장 많은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봤는데 월등하게 이제 인천 칭다오의 물동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밑에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가 이런 한중간의 어떤 피겨닝 트레일러 방식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통계를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까지 정체된 이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런 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더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현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화물의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진동에 좀 민감한 그런 반도체 설비라든가 이런 화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겨닝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식이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수준에서는 큰 이게 이점이 있다라고 보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화물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점이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주하고 포워더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확 당기는 어떤 큰 이점을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그 신규 물동량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기존의 방식을 주로 많이 이용하지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어떤 이용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적합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제조업체하고 선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화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그런 화물들, 그다음에 진동에 민감한 그런 화물들 위주의 어떤 운송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부두 대기 발생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관과 관련된 세관에서의 어떤 특정 품목 통관이 불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중일 삼국 간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부합하는 그런 운송 방식과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화주하고 운송업체 입장에서도 그 한중간의 운송 수요의 부응을 위해서 탑차 등의 일체형 화물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이제 그 1단계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2단계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추진 시 장애 요인인데요. 먼저 안전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 차량하고 우리나라 차량 간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랙터하고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안전 장치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 0.몇 초 이후에 이제 뒤에 트레일러에 있는 셔시에 있는 브레이크 등이 전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씩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약 사항들이 조금 있고요. 적재화물에 대한 안전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양국 간의 어떤 이런 안전 기준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표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측이 제안한 기술 표준은 아무래도 그 트레일러에 어떤 트랙터를 연결하는 연결 장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커넥터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표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조금 우리나라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표준을 명확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일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보험 문제입니다. 보험은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샤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2단계로 넘어가서 트랙터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면 이제 보험도 양국 간에 공통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차량 통관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트랙터 견인 차가 이제 우리나라에 진입하고 우리나라 차가 이제 이 중국에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차량 통관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일시 수출 차량의 어떤 통관 절차를 좀 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차량들이 상호 주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기준도 이제 물론 지금 그 중국 차량들이 환경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세탄가라 그러죠. 이제 경유의 어떤 품질 수준을 세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휘발유는 옥탄가, 경유 같은 경우는 세탄가라고 얘기하는데 세탄가가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중국 연료를 넣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환경 기준에 부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전혀 그 상호 간의 상대국에서의 환경 문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겨닝 트레일러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FS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RFS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웨이아이 그 공항에서 웨이아이 항으로 와서 인천항으로 온 다음에 그다음 인천공항으로 보세 운송을 해서 제3국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일명 CN에어 부분입니다. 이 CN에어 운송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먼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추진 사유는 이제 최근 중국의 어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환적 화물 유치를 해서 인천공항의 물동량과 물류산업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최종 목적지가 보통 이제 북미 쪽이 47%, 그다음에 유럽이 한 31%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LX 판톡스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그 중국의 웨이하이, 그다음에 한국 인천 간을 이제 오가고 있고요. 기간은 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물류는 한국은 판토스, 중국은 시노트랜스가 담당을 하고 있고, 해운 부분은 이제 위동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 측이 이제 기본 협의대로 시범 사업을 요청해서 재시행을 했고, 일단 24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 통신상의 어떤 뭐 기지국, 송수신기 기지국 위치 문제를 해서 좀 부정확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실제로는 한 2달 정도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작년에 24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더 시공 운영을 해보자 라고 지금 협의가 돼서 지금 투입 차량은 LX 판토스 제공하는 그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토스는 이제 차량 위치 추적 장치 교체라든가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화물을 추가 유치하고 싶은 그런 요구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EMS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로 온 다음에 제3국 일본과 같은 그런 데로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 성과를 내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은 아무래도 전전환거래 물품이 다수이고 이런 BWT라고 해서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보세 창고 거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차량 및 화물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적 화물 범주의 단임 물품 중에 해외로 재반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더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관련된 고시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위에 보시는 그림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나라 이 영토가 코리안 랜드 브릿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이제 제3국으로 나가는, 그리고 한중일 간에 서로 굉장히 복합 운송을 협력하는 뭐 이런 방향의 유럽이나 이제 미주로 나가는 화물들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약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은 사실 유럽은 지금 이제 그 유럽 시스템으로 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중일은 굉장히 그 한일은 또 그 도로 운송 체계도 또 반대고, 또 한중 간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해서 사실은 그 아태지중해라고 하는 한중일 간에 이런 이제 도로 운송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표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그 토론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로. 그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유리 교수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 과제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된 동국대학교 신유리라고 합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 많이들 벌써 저희가 수년간 너무 생활에도 가까이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수차례 뉴스나 언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직접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전에는 저희가 위기라고 감히 얘기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현실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또 어떠한 준비를, 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사실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해양경찰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이니만큼 좀 가볍게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 사실 그 배경이 되는 주인공의 주요 어떻게 보면 주요 어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징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제주도에서 오징어 많이 잡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가정에 어떤 가계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에서 오징어 최근에는 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냐? 주력 어종이었죠. 왜일까요?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근해에서 잡히고 있는 어종의 계속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의 변화, 어종의 변화 여기에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 근해나 연안에서 잡히던 어업의 어종의 변화가 원고리적으로 결과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일종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거리 조업을 하다가 어선이 침몰해서 많은 선원들이 사망을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원거리 조업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기후위기와 수온의 변화가 우리가 물론 그 이유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거리 조업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안전,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보호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방하고 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전략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최전선에서 나가는 조직이 누구냐? 바로 해양경찰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단속, 경비 등등의 여러 가지 안보 등등도 함께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과 두 번째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인명구조입니다. 원거리 조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출동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해양경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가장 데드라인에 가까운 시간을 맞추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이죠.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육지처럼 제가 편하게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도 움직이는 그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서 사람까지 구해야 되는 입장에 취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져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파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후위기 대응, 우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해양경찰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좀 자료집을 좀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크게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수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후위기, 불법 단속, 그리고 결국 군안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렵다고 하는 해양에 대한 환경, 아무리 훌륭한 해양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화하는 해양의 환경에서 적절하고 본인 스스로가 안전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하는 대응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우리가 갖추고 설명하고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ESG 수년간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시라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입니다. 기존에 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표현과 사실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ESG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는 사실 아주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게 하자, 친환경 정책으로 하자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ESG는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 전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업이 책임을 져야 돼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네들이 ESG라는 것을 전략으로서 기업이 받아들여야지만 성장이라는 것도 다가올 것이고 너희들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안전하게 행동 관련된 내용들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략적 입장에서 아예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켜버리게 되죠. 실제 이 내용은 2004년도에 사실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많이 처음에 Who Cares Wins라는 글로벌 컴팩트에서 먼저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규범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건 사실 미국의 바이든 정부였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실제 기존의 탈탄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존의 이 ESG 관련된 모든 정책을 국가 전력으로서 IRA라는 인플레이션법을 통해서 아예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모든 국가 정책에 있어서 해당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관련된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 ESG 전략에 따라서 취하도록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2025년 4월 우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 있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여러 유통과 공급망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내용에 계속 활동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혹시 그 영전 소금이 외의 수출이 특히 미국에서 수출이 금지됐다라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지금 미국의 현재 S입니다. 소셜.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의 강제 노동은 기본적으로 이 ESG 전략에서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현재 미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특별히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물론 여러 복합적인 이슈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규범적 프레임워크에서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여전히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펼쳐지도록 계속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주요 해외에 있어서 미국은 이러한데 다른 나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특히 해양청과 해양경찰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 USCJ일 겁니다.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후 프레임워크에 대한 해양경찰청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내 입장에서의 현재 전략 보고서를 계속 발간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특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국제 협력에 대한 강조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릴레이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던가 혹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적인 현재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략적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이 분야와 관련돼서 민관학이 가장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ESG에 관련 전략을 특히 해양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싱가포르의 지형적인 요건도 많이 관계가 되어져 있지만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 ESG에 관련된 전략들이 시대 조직과 관련된 체계와 산업에서 유기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잘 수행되고 있는 국가로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가? 저희가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확대에 대한 내용은 사실 기존의 기업의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논의가 되지 않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그만큼 이 ESG와 관련된 내용들을 국가적인 과제로 먼저 설정을 하고 관련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시 제외되는 별다른 조직, 별도의 조직이 아니다. 도리어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역시도 그 관련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기본적인 스탠스였다면 그 역시 대한민국도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양경찰, 우리 어떤 부분에서 ESG 전략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첫 번째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부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 대응, 우리 해양에서 있는 변화 가장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양경찰을 출동하고 있는데 나서서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데 그 날씨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안에서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전선에 있는 수호자로서 이 어떤 전략을 취해서든 관련된 사안들이 가장 저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회자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히 해양 오염 방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역사적으로 해안에서 유조선 침몰이라던가 관련된 사항들을 대한민국 역시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단속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거의 다 방제 역시도 해양경찰의 역할과 주된 임무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해양경찰 오늘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구명조끼에 대한 캠페인이 스티커로 저희 정문에 붙여 있는 거 혹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우리가 선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 최근에는 해양에서의 레저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낚시하는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발제에서 요트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돈 많은 사람,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취미가 아니라요. 일반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게 중요한 주말에 낚시도 하러 가고 등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자, 해양경찰 출동하기 전에 뭐부터 입고 있어라? 구명조끼. 근데 지역사회,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가장 첫 번째 지킬 점부터 지켜라. 이러려면 뭘 해야 되겠죠? 지역사회와 국민에 대한 관련된 사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역시 해양경찰의 임무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실 최근에 ESG 동향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 다시 소극적으로 보다는 듯한 정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소금 관련된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ESG를 중심으로 한 해외 공급만 현재 관련된 체계가 여전히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규범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규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IRA, 우리가 인플레이션법이라고 하는 관련된 규범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ESG 전략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미국이 관련된 것을 전략으로서 향후 미국의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과제로서 태스크로 삼고 있는 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자, 전기 자동차 얘기 많이 들으셨었죠. 자,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의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에 관련된 여러 예산과 조직, 어떻게 조직을 우리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예산을 보다 클린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소셜에 있어서도 관련된 교육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결과적으로 국가적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핵심적인 내용을 이 IRA 규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는 어떡하냐? 국제사회는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ISO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ISO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인증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재난이나 안전 분야에 있어서 특히 ISO와 관련된 여러 표준에 대한 인증 부분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공부하고 따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ESG 전략과 관련돼서 가장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규범적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ISO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사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전한 국제적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ESG 전략을 규범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서 국가적 과제로 하고 있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법을 봤었고요.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드렸던 우리 ISO에 대한 표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현재 어떠느냐? 라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해양경찰청이 그간에 이 ESG 관련돼서 아예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런 위치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었죠. 그전에 공공기관과 달리 선도적으로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 학술대, 정책 토론회, MOU 등등을 진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시작이 위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규범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뭐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죠? 공공기관 공무원이 본인의 자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서, 해당 규범을 통해서, 해당 규범을 근거로 한 예산을 저희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에 있어서의 원고리족 같은 사례들과 같이 시적으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 대응을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오염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문과적 DNA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정책만 가지고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100명의 인구가 필요한 일이었다면
한 20명 정도 나머지는 과학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현행법에서 이러한 ESG에 관련된 내용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봤을 때 어떤 식으로 관련된 법제와 규범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존의 해양경찰의 청의 입장, 그러니까 ESG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들과 아주 반대되게 소극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해양경찰법상 그리고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상 그리고 국제협약에 대한 이 세 가지 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내용의 자료집을 좀 보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해양경찰의 소관 업무다라는 하는 내용이 여전히 신설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규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탄소 흡수원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해양경찰을 실제로 단속을 하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해양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도 현재 미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구조와 군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오염 방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협약, 실질적으로 진행 그린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IMO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 전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심각성을 국가적 과제로서 인지를 하고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역할을 보다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명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의 한계들이 이러한 규범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전 세계 국제사회의 지금 현재 흐름의 글로벌 흐름이라는 부분을 차용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해양경찰청이 맡기에 우리가 장애물로서 현재 규범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아주 이런 내용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며 제 발제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